요즘 검색창에 단어 대여섯 개를 무심코 쳤는데, 정말 1밀리초 만에 백그라운드에서 AI가 스스로에게 막 500개의 꼬리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상상만 해도 뭔가 거대한 수사망이 펼쳐지는 느낌이네요. 네네, 맞아요. 우리는 흔히 그 웹페이지 제목에 키워드를 우겨 넣으면 검색 엔진 상단에 딱 노출되던 아주 단순한 시절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 1대1 매칭 게임의 시대는 사실상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완전히 끝났죠. 구글 AI 오버뷰나 챗GPT가 주도하는 지금의 답변 엔진은 전혀 다른 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자료는 기존의 전통적인 검색 엔진 최적화, 그러니까 SEO가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문서입니다. 네, 이면에 있는 AI 검색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폭로하는 일종의 실험 및 방법론 문서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키워드를 맞추는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걸 넘어서요. AI가 질문을 처리하는 핵심 구조인 퀘리 팬아웃, 그러니까 쿼리 팬아웃의 작동 원리를 낱낱이 해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비즈니스와 컨텐츠 전략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실전 노하우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는 게 오늘 아주 중요한 미션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아까 말씀하신 그 퀘리 팬아웃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쉽게 말해서 해체와 조립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검색할 단 하나의 키워드에 맞춰서 단일 페이지를 최적화했잖아요. 네, 그쵸. 키워드 하나 딱 잡아서 글 쓰는 거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의 구글이나 챗 GPT는 다릅니다. 사용자의 한 문장을 받으면 그걸 여러 개의 하위 질문으로 쪼개서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한 뒤에 하나의 답변으로 합칩니다. 이 과정을 바로 쿼리 팬아웃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이 여러 개의 검색으로 막 부채꼴처럼 확장되는 구조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군가 서울에서 무릎 수술 잘하는 병원이라고 검색을 했다고 쳐보죠.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검색 해본 적 있어요. 그러셨군요. 이때 AI는 단순히 그 문장과 일치하는 텍스트를 찾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 막 서울 무릎 수술 병원 후기, 무릎 관절 전문의 병원, 인공관절 수술 비용 이런 식으로 수많은 합의 쿼리를 동시에 실행합니다. 와, 회복 기간이나 내 주변 정형외과 추천, 뭐 고령자 수술 잘하는 곳 이런 것도 다 알아서 검색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AI가 사용자 대신 다각도로 알아서 검색을 하는 방식인 거죠. 이건 마치 예전에는 그냥 전화번호부에서 병원 주소 하나 딱 찾아주고 끝났다면 지금의 AI는 엄청 꼼꼼한 비서가 알아서 후기, 비용, 집에서의 거리까지 다 조사해서 싹 브리핑을 해주는 거네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단 하나의 씨앗 단서에서 출발해서 다방면의 정황을 엮어 하나의 완성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생성형 AI가 그렇게 똑똑하게 하위 쿼리들을 확장해서 검색해준다면 그냥 콘텐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챗 GPT한테 한번 딱 물어보고 나온 그 하위 쿼리 리스트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많은 마케터나 SEO 담당자들이 정확히 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한 번의 팬아웃 결과가 전체 검색 공간의 전부일 거라고 믿는 함정이죠. 잠깐만요. AI라면 애초에 가장 중요하고 완벽한 하이 쿼리 리스트를 첫 번째 시도에서 딱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할 때마다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대형 언어 모델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바로 비결정성. 영어로는 non-determinist이라고 하는데요. 비결정성이요? 그게 뭔가 확률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AI는 고정된 데이터베이스 서랍을 열어서 정해진 답을 꺼내는 게 아니거든요. 방대한 확률 공간 안에서 사용자가 궁금해할 가능성이 높은 맥락을 매번 새롭게 샘플링해서 경로를 구축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언어 모델이 확률론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던져도 어제는 비용을 중심으로 대답했다면 오늘은 비용은 완전히 빼버리고 위치나 부작용 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완벽한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맥락의 공간을 AI가 매번 다르게 탐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 돌려서 나온 결과물은 전체 공간이 아니라 단 하나의 샘플에 불과한 거죠. 와, 한 번의 결과는 그냥 하나의 샘플일 뿐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동일한 핵심 질문을 백그라운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해야 합니다. 계속 테스트하다 보면 새롭고 기발한 관점에 하위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아, 똑같은 프롬프트로 여러 번 테스트해서 새로운 하위 쿼리를 싹 다 수집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네. 그렇게 확률적 추출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점차 새로운 하위 쿼리가 등장하는 빈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아, 새로운 발견이 더 이상 안 나오는 시점이 오는 거네요. 그걸 자료에서는 포화 상태, 그러니까 세츄레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데이터를 수집해야 비로소 AI가 이 주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전체 질문 공간의 지도를 손에 쥐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수백 개의 쿼리를 수집해서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치면요. 이제 이 방대한 데이터, 약간 쓰레기 더미 같기도 한데 여기서 어떻게 황금을 찾아내야 하나요? 방금 쓰레기 더미라고 하셨는데 사실 엑셀에 쌓인 그 수천 개의 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뚜렷한 패턴이 보입니다. 수많은 펜아웃 쿼리들은 결국 무릎 수술이라는 큰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다들 무릎 수술 얘기는 깔고 가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신호는 그 공통 주제가 아닙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수식어, 즉 모디파이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 수식어요. 그 자료에 나온 구체적 예시를 보면 후기, 비용, 근처, 연도, 비교 뭐 이런 단어들 말씀하시는 거죠? 2026년 최신 추천 이런 거요? 맞습니다. 부작용이나 전문가 같은 수식어들이 바로 AI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실제 검색 의도입니다. 사람들은 무릎 수술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진짜 아픈지에 대한 조건부 정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AI는 바로 이 수식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해석해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수식어들을 바탕으로 수백 개의 펜아웃 쿼리들을 묶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의도 기반 그룹화, 즉 쿼리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아, 수많은 쿼리들을 정리하려면 결국 클러스터링을 해야 하는군요. 비용 클러스터, 후기 클러스터, 뭐 의료진 전문성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분류해야 전략이 보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클러스터링을 할 때 AI 임베딩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주 큰 기술적 난관이 하나 발생합니다. 오, 기술적 난관이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수백 개의 쿼리를 그냥 임베딩 벡터 공간에 던져 넣으면요. 아까 말씀하신 무릎 수술이라는 공통 주제의 힘이 너무 강해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대참사요? 네, 모든 쿼리가 그냥 무릎 수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뭉쳐버려요. 비용이나 후기 같은 미세한 수식어의 뉘앙스는 완전히 가려져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비용이 궁금한 무릎 수술이나 부작용에 궁금한 무릎 수술이나 공통점의 벡터 값이 너무 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밴드 음악 들을 때랑 똑같은 거네요. 베이스 소리가 너무 크면 다른 악기가 안 들리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퀄라이저로 그 베이스 소리, 그러니까 공통 주제만 확 줄여버려서 기타나 보컬의 미세한 차이, 즉 수식어를 또렷하게 듣는 그런 원리군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그 이퀄라이저 역할을 하는 기술이 바로 민센터링, 즉 평균 중심화 임베딩 기법입니다. 오, 민센터링.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체 쿼리의 평균 벡터, 즉 공통 주제를 계산한 다음에 모든 개별 쿼리에서 그 평균값을 수학적으로 빼주는 겁니다. 아, 무릎 수술이라는 공통 주제를 아예 빼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게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내면 가려져 있던 차별적인 의도들, 비용이나 부작용 같은 수식어 특성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덩어리로 뭉쳐있던 게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분리가 되는 거죠. 베이스 소리를 끄니까 미세한 기타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차별적 의도를 분리해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흩어진 데이터들을 몇 개의 방으로 나눌지 정해야 할 텐데요. 네, 사람이 임의로 클러스터 개수를 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 등장하는 게 실루엣 기반 분석 기법입니다.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를 자동으로 찾아주죠. 실루엣 기반 분석이요? 그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핵심은 응집도와 분리도, 이 두 가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쿼리가 같은 클러스터 내에 다른 쿼리 등과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는지, 그리고 다른 클러스터와는 얼마나 명확하게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도를 그릴 때 끼리끼리 얼마나 잘 모여 있고 옆 나라 국경선과는 얼마나 확실하게 떨어져 있는지 보는 거네요. 내 영토 사람들과는 밀집해 있고 이웃 나라와는 완충지대가 있어야 좋은 거군요. 네, 딱 그겁니다. 알고리즘이 클러스터 개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 점수가 가장 극대화되는 완벽한 국경선의 형태를 찾습니다.
그러면 AI 검색 의도의 구조를 시각화해서 딱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 인간의 짐작이 아니라 데이터가 알아서 최적의 구조를 시각화해 주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마쳤으니 이제 당장 비즈니스나 콘텐츠 제작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이야기해 볼 차례인 것 같아요. 네, 이 분석된 클러스터 결과를 가지고 기존 웹사이트의 페이지들과 매핑을 해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바로 컨텐츠 갭 분석이라고 하죠. 오, 콘텐츠 갭을 찾는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AI가 분석한 결과에는 부작용 및 회복 기간에 대한 클러스터가 크게 있는데 정작 우리 병원 웹사이트에는 원장님 양력만 있고 부작용 관련 FAQ 페이지가 없다면 어떨까요? 아, 그럼 비어있는 클러스터로 되는 거네요. 그게 바로 콘텐츠 갭이군요. 맞습니다. AI 입장에서는 추천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너무 많은 블로그 글이 수술 방법 소개라는 한 클러스터에 몰려 있다면 어떨까요? 오, 중복 콘텐츠니까 낭비네요. 하나로 깔끔하게 통합해야겠네요. 빈 곳은 채우고 뭉친 곳은 압축하고.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모든 갭을 똑같이 다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똑같이 채우면 안 되나요? 왜죠? 철저하게 비즈니스 전환과 매출, 즉 레버뉴에 직결되는 클러스터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라면 단순 정보성 의도보다는 치료 및 수술, 그리고 비용 상담 의도를 먼저 커버해야 하겠죠? 아, 지갑을 열기 직전에 길목부터 방어해야 하는군요. 레버뉴 기반 우선순위 설정, 메모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우선 클러스터부터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 기존의 SEO를 넘어선 AEO, 즉 답변 엔진 최적화 전략의 핵심입니다. 오, AEO 전략. 네, AI가 단순히 내 문서를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서 사용자를 위해 알아서 추천하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검색 노출 경쟁이 아니라 AI 추천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네요. 앞으로 SEO가 어떻게 바뀔지 확실히 감이 옵니다. 반일 페이지 최적화에서 의도 클러스터 최적화로, 키워드 SEO에서 질문 공간 SEO로 진화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질문 공간 전체를 커버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거죠. 펜아웃 포화 상태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새로운 방향입니다.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만약 블로그 글을 쓰거나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입력할 단어가 아니라 AI가 파생시킬 수십 가지의 궁금증을 미리 내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의 완벽한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마인드가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상상이 하나 드는데요. 만약 미래의 AI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수식어와 의도를, 그러니까 펜아웃을 너무 완벽하게 예측하고 답변을 딱 준비해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우리가 직접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할 필요조차 없이 AI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먼저 알아채고 화면에 탁 띄워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와, 진짜 그렇게 되면 정보 소비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네, 기술의 발전이 정말 무섭고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대화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